유럽 최고의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고 최첨단 의료시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조차 그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며 그곳이 과연 믿을 만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도 고칠 수 없던 병을 그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조차 한계에 부딪혔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상태로 소녀와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결국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녀의 치료 과정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놀라운 힘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한 한 사람의 변화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3살 소녀 빅토리아입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스며든 창가에서 눈을 뜨고 서둘러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음악 시간에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다녔고 가끔은 축구공을 차며 운동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기는 했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가족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이 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음이 쏟아졌고 책을 들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예전처럼 달릴 수 없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 저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져 멈춰 서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버텨야 했습니다. 등굣길에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잠을 잘 못 잤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열이 올랐고 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전과 달리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볼은 점점 홀쭉해졌고 다리에는 멍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공을 잡으러 뛰어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달려왔고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얼굴이 창백하다고 말씀하시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급히 학교로 오셨고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정밀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추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체열을 위해 팔을 내밀었을 때 간호사는 제 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쪽 팔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체열이 끝났고 저는 다시 부모님이 기다리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간단한 검사는 빠르게 끝날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불안한 표정이었고 저 역시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간호사가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빅토리아 씨, 가족분들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와 주세요.
의사의 표정은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치와 혈액 검사 결과가 떠 있었고 의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내쉰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나온 결과만으로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그저 가만히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빅토리아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치료 방법에 대해 물었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할 것이며 이후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반응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야기란 말인가?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 수업을 듣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오직 저만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낯선 환경과 하얀 벽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주사를 맞고 링거를 꽂았을 때 이곳이 앞으로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고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으며 심한 피로와 구토,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일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걸까?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약물이 주입될 때 팔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메스꺼워졌고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들도 하나도 손이 가지 않았고 한 입을 겨우 삼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심한 두통과 함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닥 정도였지만 점점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길 때마다 더 많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저를 위로해 두셨지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점점 커졌고 치료는 계속해서 길어졌습니다.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싸고 예약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밤 저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빅토리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본 듯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고 특히 암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예약 하나를 잡는 데에도 몇 주가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고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된 후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급하게 한국의 병원과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모든 절차가 정리되었고 저희 가족은 짐을 꾸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유럽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건강했던 시절의 저 자신. 이제 이곳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곳에서도 결국 같은 결론을 듣게 되는 걸까? 비행기는 장시간 하늘을 날았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입국 심사를 통과해 공항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직원들은 빠르고 친절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입국 심사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넓은 도로와 빛나는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와 택시들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고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가난하고 낙후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생각을 단숨에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병원에서의 경험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병원에서는 모든 일정을 빠르게 준비해 두었고 공항에서 직접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후 차량은 거대한 병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병원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유리로 된 입구는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넓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병원에서는 대기실이 늘 붐비고 접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는데 이곳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듯했습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다가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통역사가 함께하며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병원 직원들은 신속하게 접수와 입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이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원을 마친 후 저는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고 의료진들은 저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의사들은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필요한 검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저는 병실로 안내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치료 과정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의 항암 치료 방식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보다 정밀한 맞춤형 치료를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의사는 먼저 표적 치료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화학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을 직접 공격하여 정상세포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이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치료법은 있었지만 고가의 비용과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카티 세포 치료법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하여 유전적으로 변형한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항암 치료와 달리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이 치료법은 정밀한 기술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세심하게 경과를 살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항암제와 병행하여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강한 항암 치료로 인해 손상된 골수를 건강한 자가 조혈모 세포로 대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치료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해 치료 반응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는 기존보다 빠른 회복 속도와 낮은 부작용 발생률이었으며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사는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치료가 단순히 기존 치료의 연장이 아니라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면역 반응을 확인한 후 맞춤형 면역 치료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에게 가장 적합한 표적 치료제를 결정하여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첫 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면역 치료제와 표적 치료제가 투여되면서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열이 오르기도 했고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매일같이 혈액 수치를 검사하며 제 몸이 치료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전 유럽 병원에서는 치료가 일률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해진 항암제를 정해진 주기로 투여하며 중간중간 검사를 하지만 개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매일 제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의 용량과 종류를 조정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치료제라도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투여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득심했던 피로감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전보다 덜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한 입 두 입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소화도 무난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식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영양치료를 병행했고 덕분에 몸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복도를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액 수치도 점차 안정적으로 변했고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이에 맞춰 치료 강도를 다시 조정하며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몸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부색이 돌아오고 손과 발끝까지 따뜻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식사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두통과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치료받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졌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점점 기운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사소한 증상 하나까지도 꼼꼼히 확인했고 통증이 있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결과를 확인하고 곧바로 치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의사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일부 병변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맞춤형 치료가 저에게 최적의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병원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외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을 걷고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거리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생활 전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되었고 거리 곳곳에 환자를 배려하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고 상점에서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의 삶을 바꾼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시민 의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치료를 마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저의 병이 한국에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몸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살려주었고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저의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